2020학년도 9월호 단신. 제목: 시청각실 쾌적하고 깔끔하게 탈바꿈해. 부제: 좁고 불편했던 좌석 넓고 편안하게 바꿔. 지난달 4일부터 우리 대학은 시청각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시청각실의 좌석 폭은 약 50cm 정도였지만 60cm로 넓히고 일체형 의자와 책상을 분리형으로 바꾼다. 시청각실은 146명의 학우를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었으나 공사를 통해 약 120명을 수용하는 강의실로 탈바꿈한다. 또한 뒷줄 좌측에 장애인 좌석을 마련하여 휠체어 장애 학우도 전보다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우리 대학 조영훈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은 현재 시청각실은 반지하에 위치해 습기가 많고 누수가 좀 있다. 환기시설도 부족해 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방수와 개보수 공사를 통해 환풍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청각실 공사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일부 학우들은 시청각실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조 팀장은 추후 정보과학관 실습실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강의실을 계획 중이라며 학내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의사를 밝혔다. 취재: 박서연 기자. 사진기획. 제목: 솜방망이 처벌을 처벌한다. 사진: 다시 쓰는 사법정의 시민법정 시위 중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리드. 지난달 16일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폭력 성착취 근절시민법정을 개최했다. 본문. 지난해 9월 재판부는 128만 명의 회원수와 22만여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관리자 손정우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한 지속된 절도와 최근 달걀 18개를 훔쳐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이모 씨와 같은 형량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범죄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는 죽었다라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재판결했다. 엄중한 처벌 없이는 성범죄를 막을 수 없고 또 다른 손정우를 낳을 뿐이다. 시민법정에서 검사 2역을 맡은 박소민 청소년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2020년에 들어서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속감도 느끼고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집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연대의 장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한편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방역부스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했다. 취재, 사진, 류영서 기자. 2020년 9월호 보도. 제목: IT회장단 임원 장학금 이중 수령 논란. 비난과 관심 속 재분배 논의 중. 부제: 불명확한 임원 장학금 배분 규정. 악용 가능성 있어. 리드. 지난 6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 IT 학부회장단이 임원 장학금을 이중 수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후 임원 장학금 배분 방식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5일 윤다의 CPU 학과연대국장 이하 윤국장은 IT 융합 자율학부 이하 IT 학부, 학생회장단 이하 회장단이 회장단 몫으로 내려오는 280만원 이외에도 전공 대표 몫의 400만원 일부를 가져가려고 했다며 회장단의 장학금 이중 수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 회장단은 에타를 통해 400만원은 전공 대표를 지정해서 나온 장학금이 아니다 라며 전공 대표 몫으로 알려진 장학금은 학교가 학생의 업무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지급해주는 장학금이라 해명했다. 이어 본인 역시 학생회의 일원이며 학부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 역할에 대해 중복 수혜가 되는 부분은 문제없다 라며 늘어난 업무의 보상으로 더 받는 것이라 주장했다. 소제목 1. 400만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론화를 진행한 윤 국장과 IT 학생회 총무국장, 기획사무국원은
회장단이 더 가져가려고 했던 400만 원의 장학금이 전공대표 몫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가 전공대표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현재 IT 학부 내 전공대표가 없으므로 학생 예비로 돌리거나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T 학부 내에서 논란이 된 400만 원은 학생의 집행부에 할당된 학생임원 장학금이다. 이는 대가성 장학금으로 기여, 근로, 포상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다. 현재 임원 장학금 수령 대상은 학생 활동을 한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총학생회 집행부,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회 위원, 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 국원, 학부학생회장, 학부학생회 부회장, 학부학생회 집행부,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다. 5월 20일 이전에는 학부학생회 집행부가 아닌 전공대표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임원장학금 규정 개정을 통해 전공대표에게 한정된 지급 대상을 학부학생회 집행부로 바꿔서 범위를 넓혔다. 학생복지처 이하학복처 홍성선 팀장은 만약 전공대표가 공석인 경우 규정에 전공대표만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전공대표가 공석인 경우도 다른 누군가가 업무를 대신했을 거 아닌가 라며 범위를 집행부로 넓힌 이유를 밝혔다. 과거 규정대로라면 전공대표가 공석인 경우 다른 집행부원은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으로는 전공대표가 아닌 집행부가 그 돈을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400만 원의 장학금은 전공대표를 포함한 집행부를 대상으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소제목 2. 회장단은 집행부에서 제외돼. IT 회장단은 IT 학부회칙 제9장 53조 1항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국장으로 구성한다를 근거로 들어 회장단도 집행부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부 몫의 장학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장단도 집행부에 속하며 집행부 일을 했으니 그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팀장은 전체 회칙상으로 회장, 부회장 빼놓고는 전공대표도 집행부라고 보시면 된다며 전체 회칙의 학생의 집행부는 회장단을 제외한 집행부원과 전공대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교직원들도 겸직했다고 수당을 추가로 받지는 않는다며 회장단의 이중 수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한편 IT 학부회장단은 윤 국장 측에 자신들의 몫인 280만 원과 집행부 몫 400만 원을 합해 총 680만 원을 다 같이 일한 만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윤 국장 측은 애초에 회장단이 400만 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IT 학부 회장단도 배분 권한이 있는지 윤 국장 측과 회장단이 학복처에 따로 문의한 결과 상반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인 IT 학부 학생회장은 학복처 홍 팀장에게 IT 학부 회칙을 보여주며 물었을 때 회장단도 집행부에 포함된 게 맞다. 학교 측에서 집행부라고 일컫는 것은 학생활동을 하는 사람 전원이라는 뜻으로 표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국장은 집행부와 회장단은 분리되므로 회장단이 집행부 장학금 400만 원을 더 가져가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회장단과 윤 국장 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윤 국장은 400만 원 중 현재 궐석인 전공대표 몫을 따로 남겨서 학교 측에 반환하거나 학생 예비로 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회장은 현재 없는 사람의 몫을 남겨둔다는 건 양심 있게 일한 사람이 더 적게 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 국장의 주장에 반대했다. 황 회장은 아직 400만 원 그대로 모아서 재분배 논의 중에 있다. 분배에 관해 공론화 측과 함께 학복처에 문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누군가가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업무도 맡지 않고 임원 장학금을 수령하는 비양심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학교 측에서 주는 대가성 장학금인 만큼 지위에 상관없이 땀 흘리며 노력하고 학우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긴다. 공정한 장학금 분배를 위해
업무량에 따른 분배 기준을 회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이다. 라며 업무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제목 3. 명확한 임원 장학금 배분 기준 없어 어려움 겪는 학생회. 학생 임원 장학금의 액수는 별도 정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학부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에게는 각각 14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부에는 학과의 개수에 따라 다른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IT학부, 인문융합자율학부, 이하 인문학부, 사회융합자율학부, 이하 사회학부의 경우 각 4개의 학과가 있어 학과당 100만 원, 총 400만 원이 집행부에 지급된다. 반면 미디어 컨텐츠 융합자율학부, 이하 미컨학부의 경우 신문방송학과와 디지털 콘텐츠학과 2개의 학과가 있어 200만 원만 집행부에 지급된다. 현재 학생 임원 장학금은 지급 대상만 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뿐 금액과 분배 방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학부 학칙에도 학생 임원 장학금 배분 규정이 없다. 이에 각 학부 회장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임원 장학금을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종은 미컨학부 학생회장은 장학금 배분에 관해 명시가 되어 있고 기준이 있다면 분배하기가 편할 것이다. 이 돈 자체가 임의로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주겠다는 식으로 책정하기 어렵다.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며 분배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학생회 내부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전공대표분들하고도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에서는 분배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만 이해관계가 멀수록 분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미컨학부의 경우 지난 1학기 학생 임원 장학금을 학부내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에서 배분했다. 미컨학부 운영위는 1학기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장학금 배분을 했다고 밝혔다. 현 미컨학부 학생회장은 신문방송학과 부분이 걸수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장학금이 들어갔다. 만약 개강을 했으면 신문방송학과 전공대표분들이 해야 할 워크숍 같은 것을 학생회가 진행하게 됐을 텐데 사실상 진행한 사항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를 분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신문방송학과 분들의 몫을 학생회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고 전했다. 소제목 4. 본인이 배분 기준 정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구조. 이학준 전 사회융합자율학부 부비대위원장은 배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융합자율학부의 경우 지난 1학기에 운영위원회가 장학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전공대표, 학부학생회장, 학부부학생회장 반대표로 구성된다. 운영위 구성원은 본인들의 장학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 전 사회부 비대위원장은 제일 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금액을 좀 더 높이고 싶다는 사적 이익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회 집행부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전공대표에 비해 턱없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수민 인문학부 부비대위원장은 장학금이 되게 민감한 문제여서 학부 안에서 우리끼리만 논의해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학교 측에서 회장, 부회장은 이만큼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학칙에 제대로 명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회부 비대위원장 역시 장학금 배분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르면 회장단의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공대표, 반대표, 혹은 집행부원 국장단 이런 분들이 1인당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배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팀장은 장학금 배분에 관한 학칙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말 노력한 학생이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액과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학생이 내부 논의를 통해 그만큼 장학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소제목 5. 장학금 수령인 검증 부실에. 각 학부 학생회는 학생 임원 장학금을 수령하기 위해 학기 말에 총학생회, 이하 총학에 명단을 작성해 전송한다. 이후 총학은 학복처로 명단을 전송한다. 학복처는 명단에 따라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여현주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은 이하 총학 비대위장,
명단 작성은 학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인원 몇 명이고 이 인원에 대해서 이런 양식의 토대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취합을 해서 바로 학교에 넘긴다 라며 총학이 실제 활동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없다고 말했다. 학복처 홍 팀장은 학생의 임원 같은 경우는 이커리어 시스템에 매년 학생 단체 등록을 하게끔 돼 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커리어 센터 등록은 학생의 임원과 집행부의 이름만 올리는 것일 뿐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현재는 총학과 학복처가 각 학부 학생의 집행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장학금 수령인에 대한 정교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여 비대위원장은 명단에 오른 학생이 실제 활동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여 비대위원장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도 각 단위의 학생 자치와 소통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논의들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대표라든지 학생의 운영이나 학생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운영이 논의를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대의원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공석인 상황이다. 많은 일반 학우분들, 학생을 하고 있지 않은 학우분들도 학생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을 표출해 주시고 있다. 이런 것과 동시에 학생 자치 참여라든지 대의원 활동 같은 것으로 관심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취재 김다연 기자, 박서연 기자. 취재 지원 성공회대 방송국. 르포 제목 오로지 운동하는 행위에 집중했던 크로스핏 도전기. 부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만 했던 기자의 첫 근력 운동. 리드 코치 주영씨 그거 안 무거워요. 힘주고 얼른 들어요. 기자 무거워요. 코치 10kg밖에 안 돼요. 얼른 드세요. 기자 옆 사람은 내 것보다 3배 더 무거운 바벨을 번쩍하고 든다. 나는 고작 도넛만한 쇳덩이를 들고도 팔다리가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린다. 그래도 괜찮다. 다른 이에게 가벼운 무게일지라도 내겐 무언가를 머리 위로 들었다는 성취감 하나로도 뿌듯하다. 사진, 기자가 들었던 바벨의 모습. 소제목 1.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운동. 다이어트, 예쁜 몸, 날씬한 몸. 24년 인생에서 살과의 전쟁은 항상 나의 패배로 끝이 났다. 내게 운동은 매번 살 빼기용이었고 식단 조절 실패와 함께 게으름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였다. 어쩌면 이건 내 인생 불변의 법칙일 거란 생각도 든다. 남는 건 자괴감과 죄책감뿐. 그냥 대충 살자의 한탄 섞인 말로 나를 달래곤 했다. 이젠 그런 운동 패턴을 버리고 싶었다. 사실 이젠 그래야 했다. 점점 심해지는 목 디스크와 알 수 없는 몸의 피로함. 책을 읽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이들과 노는 것 모두 건강한 몸이 수반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튼튼한 몸 만들기 운동에 도전해 보았다. 소제목 2. 크로스핏 누구냐 넌. 우리 대학 헬스장 멋짐부터 수영, 요가, 줌바, 집 앞 헬스장까지 나는 발만 담갔다 끝난 운동이 여럿이다. 이렇게 끈기 없는 운동 유목민이 선택한 운동은 크로스핏이다. 크로스핏은 맨몸 운동을 비롯해 역기와 캐틀벨, 로잉머신 등을 이용해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하는 근력 운동이다. 나는 이 운동을 간호사 친구에게 추천받았는데 그 친구는 3교대 근무라는 최악의 생활 패턴과 병원 안에서 가장 바쁘고 고되다는 응급병동에서 일한다. 그러면서도 매 쉬는 날 운동, 여행, 술, 온갖 취미까지 놓치지 않는 체력왕이다. 4층 집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던 나는 그의 체력 비결이 궁금했고 대답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크로스핏이었다. 그렇게 3개월 전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역곡역의 한 크로스핏 박스, 크로스핏을 하는 체육관을 방문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계단을 내려가니 사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공간에서 땀 냄새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살짝 어두운 조명에 습기 찬 공간. 헬스장과 특별히 다를 건 없었지만 분명 일반 헬스장에서 느낄 수 없는 공기가 느껴졌다. 쫙 갈라진 이두근으로 타이어만한 역기를 번쩍번쩍 드는 여성 회원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턱걸이와 캐틀벨 운동을 하는 연세 지긋한 회원들, 흡사, 퇴는 선수촌을 보는 느낌이었다. 열정적인 분위기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나는 바로 쭈구리가 되었다. 소제목 3. 생애 처음으로 역도를 해보다. 코치는 내게 첫날부터 역도를 시켰다. 근력 운동이라곤 내 캔 만원 맥주를 사오는 게 전부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열심히 따라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빈 플라스틱 바벨로 올바른 자세를 연습했다. 엉덩이 뒤로 살짝 뺐다가 힘주면서 바벨을 머리 위로 힘껏 올리세요. 코치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내 자세는 영 엉성했다. 왜 왔을까? 집에 가고 싶다를 속으로 수십 번 외친 것 같다. 자세 연습 후 쇠 바벨에 10파운드의 무게를 양쪽에 끼웠다. 쇠 바벨 15파운드에 양쪽 20파운드를 더하니 35파운드가 되었다. 코치가 매의 눈으로 올바른 자세를 드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바벨을 들지 못하고 무게를 뺐다. 민망했다. 한데 이상하게도 혼자만 바벨을 들지 못했다는 묘한 분함이 나를 또다시 크로스핏 박스로 이끌었다. 소제목 4. 크로스핏 박스의 특별함. 2달 정도 다니니 일반 체육관과는 다른 그 공간의 특별함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크로스핏 박스에는 거울이 없다. 어쩐지 처음엔 그게 이상하고 어색했다. 당연히 내 몸을 보면서 운동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코치님에게 크로스핏 박스에 거울이 없는 이유를 묻자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보며 하는 것보다 운동기구에 집중해야 다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르니 지금은 오히려 거울이 없어 자유롭다. 거울이 있을 땐 내가 운동하는 모습에 신경 썼다면 거울이 없을 땐 오롯이 운동하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날 한 운동의 양을 기록하는 규칙도 크로스핏의 특별한 중 하나다. 각자 할 수 있는 횟수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신의 능력치에 따라 실행 후 기록한다. 오늘 만약 역도와 줄넘기가 있다면 내가 들 수 있는 역도 45파운드 무게에 줄넘기 2단을 못하니 1단을 2배 더하는 식이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거나 친구와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며 운동하면 작은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다. 무작정 살을 빼는 운동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단계를 깨고 레벨업하는 게임처럼 운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다. 사진. 최고 난이도 순으로 RXD, A, B, C 버전이 있다. 기자는 가장 낮은 C 버전에 8분 30초를 기록, 45파운드 무게의 역도와 8kg의 캐틀벨을 들었다. 소제목 5. 근력 운동은 모두의 것. 사실 크로스핏은 남성들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많은 근력 운동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누구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다. 튼튼하고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것도, 유연하고 마른 몸을 가지는 것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개월의 운동으로 내 몸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식단 조절도 지독함도 없는 근력 운동 도전기는 몇 킬로그램을 뺐고 체지방이 얼만큼 빠졌다는 실문적인 수치도 없다. 나는 그저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근육이 붙은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 운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몸에 대한 자유도 보장될 수 있겠다는 작은 믿음마저 생겼다. 그것만으로 이번 운동은 내게 충분히 의미 있다. 취재, 사진, 이주영 기자. 인터뷰. 제목 길 위에서 배우다. 피스 캠프. 부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동문 정은수와 이영석 인터뷰. 가방 하나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런 개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학 동문 정은수와 이영석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세계 일주를 하며 길 위에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정은수와 이영석은 자신들이 느꼈던 경험과 감정을
청소년들에게도 공유하기 위해 배낭여행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인 피스캠프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사진, 피스캠프를 운영 중인 정은수와 이영석 동문과 그들의 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를 졸업한 정은수, 이영석입니다. 저희는 모두 신문방송학과 01학번이며 졸업 후 지난 2009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으로 1년간 세계 일주를 다녔고 지금도 태국, 뉴질랜드, 몰타 등 온 세계를 떠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퍼지기 직전 귀국하여 지금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스캠프를 운영 중인데 피스캠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학 중 신문방송학과 영어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당시 학교의 해외창 프로그램 중 필리핀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에 지원하여 1년간 세인트 루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 몇몇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시 필리핀으로 건너가 정식으로 피스캠프를 설립했습니다. 피스캠프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 재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홈스쿨러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주력했습니다. 제 자신이 대안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성공에 대해 자유로운 학풍 속에서 저희 모두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2020년에 진행된 방학캠프 뉴질랜드 여행 중 캠핑카 앞에서 피스캠프 참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피스캠프에는 무조건 신나게 놀아야 하는 방학캠프와 해외 거주형 프로그램인 쪽비캠프, 그리고 배낭여행형 프로그램인 피스로드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피스캠프 본부를 필리핀 울룬가포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이전했으며 2015년에 유럽 몰타와 뉴질랜드의 전초 기지를 개척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제주도에 국내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피스캠프는 본부인 태국과 제주도에 참가자들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사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8개국, 필리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 한국, 유럽 8개국, 몰타,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오세아니아 1개국,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 3대륙 총 17개국에서 10대와 2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스캠프는 세상 어디에나 교실이 있고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름을 피스캠프로 지었나요? 피스캠프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곧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죠. 한편 10대의 내적 편안은 현 교육 시스템 하에서 요원해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은 축이지요. 저희는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체득한 평화를 20대가 되어 세상으로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피스캠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피스캠프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의 고조섬에서 몇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에 살며 만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잡채, 멸치국수,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피스캠프 참가자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지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요. 파티에는 몰타 사람은 물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축구, 와인, 음식 등 각 문화 전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개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만나는 모든 일을 스승으로 여기는 피스캠프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던 사례였습니다. 사진, 2019년 진행된 피스로드 동남아 여행 중 앙코르와트의 일출. 직장인이 아닌 활동가로 피스캠프를 설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직장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저 전 세계를 떠돌며 자유롭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은 최소한 저희의 정보망에는 없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하고 싶은 일의 형태는 있었느냐? 그런 일을 할 만한 직장이 없었던 것이 피스캠프를 설립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나빴던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후회는 없겠지만요. 성공에 대해 가치가 이러한 활동들에 영향을 미쳤나요? 졸업한 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점과 스펙 쌓기가 중요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성공에 대해 자유로운 학풍과 선생님들의 열린 교수법을 통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느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분이 이런 세상의 유효함을 몸소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일반적인 잣대로 보자면 저희가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자부합니다. 행복의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행복의 사고방식은 성공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학교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간혹 선생님들의 연구실에 찾아가 학점이니 과제니 하는 것들을 여쭙고 했는데 이야기는 곧잘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때로는 국제 정세를 논하는 토론을, 때로는 시시콜콜한 인생사를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반추해보니 참 행복하고 값진 경험이었음을 느낍니다. 다시금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성공의 대란 어떤 곳인가요? 사랑을 찾게 해준 곳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저희의 결혼식 주례도 신방과 김창란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아직도 주례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래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느 부모들처럼 아이의 교육에 너무 많은 공력을 쏟지 말고 각자의 삶을 영유하면서 아이의 힘을 믿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7살 난 딸이 있습니다만 당시 선생님의 주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부모의 길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결국 성공에 대한 저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피스캠프의 계획 혹은 앞으로의 피스캠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현재 피스캠프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평화, 인권, 생태 관련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 법인인 지구마을평화센터와 함께 아시아 평화대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며 코로나 시대이니만큼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해 재학생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과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기보다는 세상 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관찰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취재 신다인 기자. 사진 피스캠프 제공. 제목 내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제 환경과 인간 박병상 교수에게 그린 뉴딜과 내일을 묻다. 리드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한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제목 팥없는 찐빵, 녹색 없는 그린 뉴딜.
정부는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의 그린 뉴딜 로드맵을 내걸고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러 환경단체와 환경 전문가는 팥 없는 찐빵, 녹색 없는 그린 뉴딜이라며 개별적인 사업 육성한 나열에 그친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7월 14일 성명서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는 달리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을 위한 어떠한 실행 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생물 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 놓은 수준이라며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안을 꼬집었다. 코로나19에 이어 긴 장마와 폭염까지 계속됐던 이번 여름,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한 뼘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그린 뉴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디어 센터는 그린 뉴딜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묻기 위해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의 소장이자 우리 대학에서 환경과 인간 강의를 담당하는 박병상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박 교수와의 인터뷰를 1문 1답으로 재구성했다. 질문. 정부는 2025년까지 총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 뉴딜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답변. 용량을 늘리며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하청, 재하청을 거듭하는 거대 발전 자본은 불안한 일자리를 젊은이에게 제공하려 한다. 김용균 사건이 그 증거다. 핵발전 산업은 가장 위험한 장소에 비정규직을 몰아넣으려 한다. 그에 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지역 분산형이라서 효율화보다 관계를 중요시한다. 불안한 일자리가 아니다. 평균 급여가 오히려 높을 테고 보람과 긍지로 일하는 안정적 직업을 핵산업보다 10배 이상 확충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연에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일자리도 생기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선 안 된다. 정부의 발표안이 일자리 차원에만 멈춰있는 게 아쉽다. 그린, 다시 말해 환경은 다음 세대의 생존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텐데 정부 발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엿보이지만 환경에 대한 진정성은 느끼기 어려웠다. 질문. 그린 뉴딜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위기는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 뉴딜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답변. 석유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앞으로 5년 뒤에 석유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저 기름값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못한다. 석유가 사라지면 책상, 건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옥수수, 돼지고기 다 없어진다. 지금의 경제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누군간 그걸 축제라고 말한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논다. 근데 2시간 뒤면 그거 다 떨어진다. 그러면 내일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건 뉴노멀이 아니라 일상이다. 지금이 앱노멀이다.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광란처럼 사는 일은 없었다. 석유는 100년 후에 없다. 인간은 200년 후에 없을 존재가 아니지 않나? 비록 수입은 떨어져도 행복은 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경제 성장이 계속될 거라 믿는 자는 미치광이이거나 경제학자라고 냉소했다. 코로나19가 증명하듯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 성장의 추구는 다음 세대 생에 치명적이다. 지속 가능한 행복은 경제 성장이 아니다. 선조가 누렸던 어제의 삶에서 내일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대면사회다. 얼굴을 마주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 행복한 공동체다. 그린 뉴딜이 반드시 향해야 할 방향이 그렇다. 질문. 많은 이가 환경 문제를 자기 일로 생각하려면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답변. 교육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한다. 다중지성이 중요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사결정이 아니고 다중지성이 만들어지는 의사결정. 어린아이의 경험과 아이디어도 고려하고 다 포함하고
토론하고 배려하면 된다. 그게 대면 사회다. 사실 실수할 수 있다. 남의 것을 보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금방 수정된다. 그런 건 아무도 나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 소신을 다해 이야기했고 틀릴 수 있고 수정하면 된다. 수정해서 틀린 것도 또 수정하면 된다. 훨씬 더 많은 담론이 거리에서, 마당에서, 카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 아직 많은 청년에게 녹색은 어렵다. 기후위기 시대에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답변. 생물학적 녹색은 생태계 회복이겠고, 사회적 녹색은 다양한 개개인의 개성 또는 그 개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건강한 행복은 무엇일까? 거대 자본이나 권력이 요구하는 인재, 일꾼, 그때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필요한 부품인가?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개성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녹색이다. 기업이나 권력이 제한시킨 자리에 오라며 다소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나?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진 않나? 그들의 부품이 되었다가 용도 폐기되는 젊음이 아닌 내 행복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그건 무엇일까? 현실과 내일 사이에서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기후변화 시기, 코로나19 시기에 저들의 기준에 내 몸과 마음을 억지로 맞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발이 닿는 범위에서 저항하는 거다. 그리고 행동은 지역에서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샴푸 없이도 머리 감을 수 있고 애프터 쉐이빙 없이도 수염 깎을 수 있다. 이날 박 교수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담론보다 훨씬 더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 어쩌면 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문장이 그린 뉴딜의 명확한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그린 뉴딜이 새로운 녹색 정책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발이 닿는 범위에서 행동하고 저항해야 할 때이다. 취재 이주형, 홍은솔 기자. 사진 류영서 기자. 문화 기자의 취향. 기자의 취향은 3명의 기자가 공유하고픈 문화적 취향을 소개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혹은 여름이라 더 좋은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최종윤. 새로운 방사성 원소 라듐을 발견해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19세기 과학자 마리 퀴리. 우리에게는 어릴 적 읽었던 세계 위인전의 퀴리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소개할 뮤지컬 마리 퀴리는 마리 퀴리의 라듐 발견과 예기치 못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남성 배우 중심인 연극, 뮤지컬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여성 서사극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만 더 나를 미스 폴란드라고 부른다면 나도 당신들을 미스터 프랑스라고 부를 겁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중. 뮤지컬 마리 퀴리의 천세은 극작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읽어달라던 퀴리 부인의 위인전을 통해 내 딸이 커서 김씨 부인, 조씨 부인으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아 제대로 된 마리 퀴리의 생애를 들려주고 싶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가벼운 외출마저 어려운 올여름, 곧 돌아올 재현을 보거나 프레스콜 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2020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재현, 두 번째 공연, 프레스콜,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청해서 일부 장면을 시연하는 것. 글, 김아랑 기자. 드라마, 30이지만 17입니다. 2018. 덥고 습하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기에는 엄마 눈치가 보였다. 에어컨이 없는 방으로 피신해 하염없이 핸드폰만 보다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습한 공기를 청량하게 바꿀 드라마를 다시 찾았다. 30이지만 17입니다는
여름을 배경으로 했다. 17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30이 돼 깨어난 여자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온 남자가 만나 30이지만 17 같은 애틋하면서도 코믹한 드라마이다. 드라마 소개 중. 30이지만 17입니다는 불륜, 치정, 살인 등과 자극적인 매운맛과 같은 드라마와 다르다. 어두운 배경 대신 푸릇한 색감을 배경으로 인물들이 등장한다. 또한 악한 역할이 없고 거슬리는 PPL이 적어 더운 날씨에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없다. 몸은 30이지만 17의 시간에 갇혀 사는 두 주인공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성장한다. 30살. 어른이라는 나이는 모든 게 완벽하고 지금과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30인 그들도 17의 소녀, 소년처럼 실수와 성장을 반복하면서 30이라는 나이에 다가간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매운맛 사이 시원함이 필요한 순간 주인공들의 청량함으로 힐링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보며 여름을 보냈다. 글 황혜진 기자. 영화 여름 이야기 A Summer's Tale 에릭 로메르 1996. 여름의 기억은 미화되곤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분명 묻었고 습한데도 돌이켜보면 온통 화창하고 즐거웠던 것만 같다고. 미화라는 표현은 잠시 접어두면 어떨까? 분명 우리의 여름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다시 꺼내보고 싶은 적당히 시시하고 사랑스러운 기억들이. 그리고 여기 한 편의 여름 이야기를 소개한다. 에릭 로메르 감독의 계절 이야기 연작 중 세 번째 작품으로 여름 휴양지에서 가스파르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다. 그를 따라 브르타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세 번째의 우연스러운 만남을 맞이한다. 카페에서 일하는 마고와 그녀의 친구 솔렌, 그리고 뒤늦게 돌아온 레나까지 셋 사이에서 가스파르는 흔들리고 다가가고 때론 도망치기도 한다. 그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모순, 선택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난 그냥 여름을 같이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가스파르의 여름에서 우리가 흘려보냈던 나날들을 떠올린다. 그 자리엔 운명적인 사랑이나 마법 같은 우연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렴 어떤가? 각자의 여름 속엔 각자의 이야기들이 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코미디나 로맨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글 홍은솔 기자. 학생기고. 제목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중국을 습격한 메뚜기 때 여의도에 30배 피해. 무너지고 잠기고 전국 물난리 속 4명 사망 195명 대피. 서울 100배 면적 삼킨 호주 산불. 메뚜기 떼의 습격, 물난리, 불난리. 마치 아포칼립스 영화의 도입부 같은 풍경이다. 하지만 이 풍경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다. 2020년 지구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1월부터 나타난 사막 메뚜기 떼는 7월까지 동아프리카와 중동 및 아시아에 걸쳐 23개 나라를 공격했다.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호주의 산불은 서울 면적 100배를 불태우고 30억 마리의 야생동물을 죽였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선 퇴장기간 장마로 많은 도시가 잠기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다. 기후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번 여름을 보내며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비가 너무 오래, 그리고 많이 오는데? 겨우 장마 끝났더니 폭염이야. 언제쯤 사람 살만한 날씨가 되려나? 맞다. 이번 여름은 정말 이상했다. 장마는 52일간 이어져서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분명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기후를 이제까지 기후변화라고 불렀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후재난들, 더욱더 많아지는 기후 난민들에게 지금의 기후는 변화보다 위기에 가깝다. 그래서 기후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호칭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위로 올라가기까지 단 7년이 남았다고 한다. 인간도 열이 1에서 2도 오르면 바로 아픈데 지구도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지 못해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높일 것이다. 또한 동토층이 녹으며 그 안에 있던 메탄가스도 뿜어져 나오게 되면서 이산화탄소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내뿜지 않는다고 해도 지구는 스스로 6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심각하고 급한 상황이다. 이때까지 학교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개인이 텀블러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배웠다. 분명 개인의 실천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영향력은 거대한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엔 부족하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정부와 기업들이다. 한국은 1인당 탄소 배출량 4위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세계 61개국 중 기후변화 대응 점수로 58위다. 정치권은 기후에 대한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석탄 화력 발전을 끝내는 시기를 2030년 이전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종결은커녕 발전기 7개를 더 짓고 있다. 청소년, 청년들은 태어난 지 10년,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세대가 만들어낸 기후위기의 피해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게 억울하다. 두렵고 우울하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지금보다 더 비가 오래 오고 더 덥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텐데 불확실한 미래가 청년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런 와중에 기성세대들은 돈 더 벌겠다고 석탄발전소 더 짓는데 도장 찍고 앉아있으니 청년들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이다. 그러니 정부와 기업들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신들 거기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석탄 발전부터 그만둬. 이미 청년 활동가들은 움직이고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기습 피켓팅 시위도 했다. 이 외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직접 행동하기 어렵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자.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는 아쉬울 수 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육류 섭취 줄이기이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고기 섭취를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정해진 요일엔 채식하기, 만들어 먹을 땐 육류 사용하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천천히 줄여나가면 어렵지 않다. 지구는 지금 마치 수련회의 교관 같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미 천사가 되는 것도 늦었다. 그러니 우리 지구가 해로운 인간들 싹 쓸어버리기 전에 어서 움직이자. 글 문봄 사회2 하고